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미제라블과 진보적 휴머니즘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에 있는 김석태입니다. 빅토르 리고의 낭만주의는 그로테스크함은 기괴함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사실은 숭고함의 측면에서 볼 때는 기괴함이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에 시선에서 바라볼 땐 아주 평범한 겁니다. 즉 숭고함과 저속함이 섞여 있는 상태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 현실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이 그로테스크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 자신이 정신과 육체를 지닌 존재고 또 숭고한 만큼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리고는 이걸 호모 듀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이중적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작품도 숭고함과 기괴함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특히 레미제라블은 이러한 방식에 의한 드라마다라고 자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두 가지 요소, 숭고함과 기괴함이 섞여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우여곡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드라마를 얘기합니다. 이 드라마가 결국 나아가는 방향은 물론 진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보에 대한 얘기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작가는 그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빅토르 리고의 휴머니즘은 그 핵심적인 개념이 진보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진보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진보 그리고 정신적인 진보까지 합친 형태의 어떤 진보입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작품도 역시 그의 작품을 평할 때 종교적 소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범죄 소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회 소설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 전체는 어떤 빛을 향한 드라마이고 총체적인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작품의 구조를 보면은 주로 인물과 장소가 그 작품의 안에 각 부의 부제로 등장하는데 1부는 팡틴, 2부는 꼬제트, 3부는 마리우스, 그리고 5부는 장발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4부만은 풀림의 거리 서정시와 생드니 거리의 서사시라고 전혀 다르게 씁니다. 여기는 서정시와 서사시가 있죠. 그러한 클라이막스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4부는 사실은 사랑과 저항의 응대한 합창이 이루어집니다. 1832년 6월 항쟁과 함께 마리우스가 꼬제트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같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제목은 장발장입니다. 자기 장발장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따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나중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적 구조는 나선형의 완만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발장은 그 다음에 이 선의 과정을 거쳐서 서서히 자신의 영혼 속의 어둠을 걷어내며 나중에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개의 닫힌 공간을 벗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되찾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과 수녀원, 파리의 하수도, 그리고 장발장이 마지막 있었던 자신의 방, 이런 것들은 어떤 닫혀있는 공간 속에서 자신이 서서히 벗어나면서 자신의 껍질을, 탈을 벗어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발장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발장의 이름은 사실은 원래 장발장의 이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모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땐 수임 번호를 갖게 되고 또 워낙에 힘을 쓰니까 기중기장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마들렌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파리에 잠입할 때는 포슐루방이라는 다른 사람 이름을 대신 빌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한테 흰머리를 갖고 있다고 노인이 됐으니까 르블랑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마리우스에게 또 자베르 형사에게 자신이 자베르라고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간에 선회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네. 사실 그 이름 없는 사람, 그 당시에 이름 없는 사람 또는 사회적이나 이런 계급이 낮은 사람, 계층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이름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죠. 19세기에 특히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이름을 가진 장발장은 이제 정과조로서 살면서 여기저기 이제 숨어 다닙니다. 네. 그의 또 그 작품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취를 감추는 데 성공했고 평화와 안심과 희망 속에 살면서 두 가지 생각만을 품고 있었다. 즉 이름을 감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성스럽게 만들 것.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감출 것입니다. 네.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민중의 이름으로는 아주 가장 보통 평범한 사람의 이름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회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장발장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즉 이름을 되찾는데 그 이름을 되찾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민중의 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하수도를 통과한 뒤에 장발장은 자기 이름을 자베르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우스에게 얘기합니다. 하수구라는 게 뭐예요? 하수도라는 게. 가장 하수도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것이 가면을 벗는 곳이 하수구다. 장발장. 자, 마리우스에게 이름을 밝히고 나면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되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진보라고 할 수 있죠. 정신적인 진보입니다. 상처와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장발장의 삶은 이렇게 모든 가면을 벗은 후 서서히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작품에도 쓰여 있습니다. 빅토르 리고 자신도 마지막 임종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 빛과 어둠의 전투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빛과 어둠의 전투. 아마도 빅토르 리고는 임종할 때까지 이 어둠과 빛의 어떤 싸움 속에서 점점 어떤 선회하면서 항상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거죠. 선회하면서 빛으로 서서히 나아가는 어떤 자신의 삶, 또 그것이 이 인류의 삶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네. 덧붙여서 에밀 졸라는 그래, 빅토르 리고 그분이 빛이었어. 지금까지 어둠과 싸운 그분의 일을 이제는 우리가 맡아서 계속 해야겠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레미제라블에서 아마 이런 측면으로 읽어본다면 또 다른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